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얘기는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에 겪은 일 중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여러분들과 사연을 나누면서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우선 저는 30대 여성이고 우리 부모님께는 무남 동료였죠. 부모님께서는 정말 귀하디 귀하게 저를 키워주셨답니다.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성장기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몇 년 했죠. 그런데 회사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아래 위 눈치를 모두 보아야 하는 어려운 것이더군요. 아래 위에 끼어서 치인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저처럼 자유롭게 자란 사람에게 회사원이라는 생활은 어렵기만 한 것이었답니다. 우선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는 일부터가 제게는 스트레스더라고요. 현진아, 얼른 일어나. 오늘 학교 또 늦을래? 너 어제 늦었다고 반성문 썼다면서 얼른 일어나지 못해? 학교 다닐 때도 아침마다 엄마와 저는 한바탕 전쟁을 벌이곤 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도 아침잠이 많았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하는 일은 제게 버거운 일이었답니다. 대학에 가서 제일 기뻤던 일이 뭔 줄 아세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과목이더라도 오후 시간 늦게 제 마음대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이었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죠.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하는 일 정말 힘에 부치더군요. 뭔가 주로 오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찾은 일이 바로 카페를 열어 사업을 하는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또 문제더군요. 저는 원래 학교 도서관보다도 조용한 커피 전문점 구석에서 노트북 컴퓨터와 태블릿 PC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것을 더 즐겼답니다. 커피도 참 좋아했어요. 남들은 몇 잔만 마셔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 종일 물처럼 마셔대도 잠이 오지 않는 일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짓을 해도 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시작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면 되는 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와 관련된 카페 사업을 해보고 싶었죠. 아빠, 나 카페 하나 해보면 진짜 잘할 것 같고요. 딱 내 적성인데. 우리 집에 카페 열어줄 만한 돈은 없죠? 어느 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업 계획서 써가지고 오너라. 장소도 제대로 물색하고 상권 분석 정확하게 해가지고 오고. 어머나, 우리 아빠가 정말 저에게 카페를 차려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어쨌든 아빠가 농담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열심히 괜찮은 장소를 물색했고 근처에 카페 하나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상권 분석과 매출 분석에 들어갔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이만큼 했다면 아마 판검사는 쉽게 되었을 거예요. 솔직히 열심히 하긴 했지만 반신반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 그렇게 큰 돈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빠는 제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는 어느새 가게에 가서 계약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아빠가 어떻게든 재원은 마련했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뛸 듯이 기쁘면서도 혹시 저를 위해서 어디서 빚이라도 얻으신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되었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매물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그렇게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저에게 부모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죠.
아담하지만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의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카페를 운영하는 일은 제게 정말 즐거움이었답니다. 크지 않은 규모의 카페였기에 종업원 2사람 정도를 두고 일을 시작했어요. 종업원들을 채용할 때도 아빠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사람을 잘 못 볼 것이라고 하시면서 채용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카페 일을 좋아하고 제대로 일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었어요. 카페는 제 정성과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 종업원들 덕에 잘 되었습니다. 한번 오신 손님들은 꼭 다시 찾아주시곤 하셨죠. 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던 중에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을 경험해야 했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세상의 전부였던 부모님을 예기치 않은 사고로 잃게 된 것이었어요. 강현진 씨 되십니까? 여기 경찰인데요. 강도열 씨가 아버님 되시고 공숙경 씨가 어머님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무슨 일이신가요?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유감입니다만 강도열 씨와 공숙경 씨가 타고 계시던 차량과 마주오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마주오던 차량은 음주운전 차량이었고요. 유감입니다만 오셔서 2분의 신원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결혼 35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 중이셨어요. 제주도에서 차를 렌트해서 아버지가 운전 중이셨죠. 그런데 과속으로 마주오던 음주운전 차량과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것이었어요. 차체는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부모님은 2분 다 즉사하셨을 것이라고 경찰이 말해주었답니다. 그나마 병원에서 의료진이 시신을 어느 정도 수습했기에 2분을 간신히 알아뵐 수 있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다치신 모습에 부모님의 시신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그만 실신하고 말았죠. 끼워보니 천장에 밝은 조명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손목에 끼워진 링거 주사 바늘로 보아 제가 병원에 있는 것 같았어요. 카페 종업원들이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사장님,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이틀을 못 깨어나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종업원도 기가 막힌지 눈물을 훔쳐내더군요. 저는 하도 황망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시신을 2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감이 나질 않더라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두고 그렇게 가셨을 리가 없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러나 현실은 차가웠답니다. 경찰이 몇 번 더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고 저는 점점 더 부모님이 제 곁을 영영 떠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그 사흘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정신이 나간 상태였답니다. 몸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조문 온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기계적으로 부모님을 화장해서 모시기 위한 장소로 따라가고 또 그렇게 부모님의 유골이 담긴 작은 함을 품에 안았죠. 카페의 종업원들과 친구 하나가 마치 가족처럼 알아서 일을 처리해 주었어요. 아, 참,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려야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양가에서 모두 외동이셨답니다. 그러니 양가에 이모나 고모 그리고 삼촌들이 계실 리가 없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모두 노환으로 돌아가셨고요. 저는 그렇게 가까운 친척도 없이 세상에 혼자 남겨지고 말았어요.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정말 저도 따라가 버릴까 싶은 생각도 했었답니다. 세상을 더 살 이유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목숨이라는 것이 모진 것이라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먹을 것을 찾게 되고 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 모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마치 어항에서 튕겨나온 한 마리 물고기처럼
세상에서 혼자 힘들게 목숨을 유지하는 상태로 몇 년을 살았어요. 남보기야 평범했을지 모르지만 제 가슴은 그냥 뻥 뚫린 공허와 같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품위가 있어 보이는 한 중년 남성분이 카페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강현진 씨 되시죠? 저는 돌아가신 강도열 씨의 변호사 되는 사람이에요. 강도열 씨가 남기신 유언을 집행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함자를 듣자마자 저는 다시 눈물이 솟았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중년 신사분에게 자리를 권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정중하게 유감을 표명하고는 법에 따라 완전하게 공증되어 있는 아버지의 유언 내용을 제게 알려주었어요. 그 중년 신사가 제게 알려준 내용을 듣고 저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꽤 큰 금액의 유산을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것이었어요. 현금으로 10억이 넘게 예금이 되어 있었고 서울의 4층짜리 상가 건물까지 제 앞으로 남기신 내용이었죠. 생각지도 않은 재산이 생겼지만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혼자만 이 세상에 남기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저 세상으로 옮기셨을 두 분을 생각하니 또다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을 알아누워 있었어요. 카페는 이제 완전히 자리가 잡혀서 제가 있으나 없으나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기는 했지만 카페를 그냥 방치할 수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이 카페 역시 부모님이 제게 남기신 소중한 유산이었고 또 저희 카페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계셨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잊기 위해서라도 카페 운영에 열심히 매달렸어요. 그렇게 슬픈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우리 카페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은 다양한 분들이셨어요. 종사하시는 직업도 다양했고 커피나 차 맛에 대한 기호도 다양했죠. 단골 손님의 기호는 저와 종업원들이 거의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저 자리에 와서 앉으시면 그 손님이 무엇을 주문하실는지 알 정도로 정성스럽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찾아주시는 손님들을 대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주로 단골 손님들을 중심으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손님들이 생겼고 그분들이 다시 카페에 단골이 되어 주셨어요. 그 중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찾아주시던 분도 계셨고 그 이후에 새로 단골 손님이 되어주신 분들도 계셨죠. 새로 단골 손님이 되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카페의 커피 맛을 보시고는 다음부터 카페를 자주 찾아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커피에 대해서는 거의 학자라고 할 정도로 많이 아시는 분이셨죠. 특히 아프리카산의 약간 신맛이 나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그분은 저희 카페에서 그 커피를 가장 원래의 맛에 맞게 우려낸다고 만족하시더군요. 그 후 그 손님은 자주 저희 카페를 찾아주셨답니다. 혼자 찾아오셔서 기호에 맞는 커피를 갖다 드리면 독서에 심취하시면서 커피를 드시고 나는 분이었어요. 저 사장님, 실례지만 저와 대화하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그 손님이 제게 이렇게 청하셨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카페에 자주 오는 것은 물론 가장 제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시는 커피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장님 때문이기도 해요. 사장님, 싫지 않으시다면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이해가... 사장님이 아직 결혼 전이시라는 거 알고 있고 저 역시 결혼 전입니다. 우리 한번 진지하게 사귀어 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 드리는 거예요. 부디 뿌리치지는 말아주십시오. 아주 절실하게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 손님이 제게 일종의 프로포즈 같은 것을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저는 우선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제안이 싫지만은 않았답니다. 늘 점잖은 그분은 커피와 독서에 깊이 심취한 온화한 매력을 풍기는 분이었어요. 그런 그분의 분위기가 저 역시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그 손님과 저는 어느새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4이고 그분의 나이가 36이었어요. 둘 다 홍기가 꽉 찬 나이였죠. 자연히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1년여의 연애 끝에 저는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독서와 커피에 남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직업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세상에 당신이 혼자 남겨진 사람이라는 얘기 잘 들었어요. 내가 이제 부모님 대신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따스함이었죠.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시며 위해 주셨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위로 남편과 4살 터울인 아주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가 결혼하기 6개월 전에 결혼을 하셨다는데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그냥 부부로 지내신다는 말씀을 들었죠. 결혼식을 못할 정도로 살기 어려운 집안도 아니고 왜 결혼식을 하지 않는지가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두 분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남들 보기가 좀 민망해서 정도로 대답을 하고 넘어갔답니다. 사실 아주버님과 제 손이동서 되시는 분의 나이 차이가 정말 크긴 했어요. 형님 되시는 손이동서는 저보다 무려 8살이나 어린 분이었거든요. 이제 26밖에 되지 않았으니 40살이 되시는 아주버님과는 무려 14살이나 차이가 나는 분이었죠. 게다가 아주버님은 약간 일찍 머리가 벗겨지셔서 노안으로 보이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칫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아버지와 딸로 보일 만도 했죠. 그래서 결혼식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그냥 살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결혼식은 하고 사실 일이지 싶었지만 또 이해가 전혀 안 가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나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숫자에 불과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세상을 그만큼 더 살아왔고 그만큼 성숙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지만 말이에요. 저보다 나이 어린 동서 되시는 분은 딱 그 나이에 철이 좀 덜 든 아가씨 같았어요. 26의 아가씨가 뭘 알겠어요. 사실 시집이니 동서니 시동생이니 하는 관계도 그 동서에게는 아직 어색한 것으로 보였답니다. 호칭 하나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 일단 그 증거였어요. 글쎄, 저더러 언니라고 부르고 제 남편을 부를 때도 이름을 부르더라니까요. 언니, 어머니가 김치거리 사다 놓으셨다는 연락 받으셨죠? 둘이 하라고 하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언니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저도 아직 살림에 익숙해지기 전이었죠. 시어머니가 아마 두 동서가 힘을 합쳐서 김치를 담가 놓으라고 하신 모양이었는데 그걸 자신은 모르니 저 혼자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말이에요. 아래 동서지만 나이가 많으면 원래 반말은 하지 않는다지요. 반말을 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언니라니요. 동서라고 불러야 될 사람한테 말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을 부를 때도 결혼한 시동생한테 붙이는 서방님이라는 호칭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영진 씨라고요. 어머나, 영진 씨, 와 계셨네요. 언니는 어디 계세요? 아, 저쪽 부엌에 계시는구나. 저희 집에 반찬이 다 떨어져서요. 만들 줄은 모르고 조금 얻으러 왔어요. 호칭을 모르는 것도 그냥 참아주고 넘어가자 했죠. 조금씩 가르치다 보면 알게 되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참 얌체같이 힘든 일에서는 언제나 쏙 빠지더라고요. 어김없이 그 어색한 언니라는 호칭을 쓰면서요. 자신은 모르니 언니가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내일 차례라 오늘 저녁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형님은 또 어디 계신지 깜깜무소식이네요. 계속 이러시니까 나도 짜증이 좀 나요. 이번엔 대놓고 직접 말을 해야겠어요. 당신이 좀 참아. 어쨌든 나이가 한참 어린 분이잖아. 나이 드시면서 아시게 되겠지. 그런데 남편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차례가 끝난 후 저는 커피 한잔 하자고 동서를 우리 카페로 데리고 갔답니다. 형님, 저나 형님이나 우리 집 며느리고 사실 순서로 따지자면 형님이 더 위시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단 한 번도 맏며느리답게 주도적으로 집안일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차례 제사 지내는 일만 해도 그래요. 어머, 언니, 내가 잘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잘 알면 같이 하죠. 어떡해요. 언니가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난데없이 눈물바람이 불더라니까요. 저로서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종업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 앞에 앉은 사람이 울고 있으니 그것도 참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형님을 달래서 그냥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형님의 이 눈물은 바로 아주 정교하게 고안된 형님 고유의 핵폭탄급 무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답니다. 유부녀가 어디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 어머니 보시면 한 걱정하실지도 모르겠네. 제발 좀 유부녀답게 조신하게 입고 다녀. 어머, 나는 내 친구들이 다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어떡해요. 지금 갈아입을 수도 없고. 시어머님의 걱정하시는 말에도 우리 남편이 조금만 비위 상하는 말을 해도 형님은 반드시 억지로인지 자연스럽게인지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야단치던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계속 야단칠 수가 있나요? 그냥 달래기 바쁠 수밖에요. 아유, 우리 형님을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거기다가 아주버님이 벌어들이시는 돈도 빤하고 시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닌데도 형님은 명품만을 선호하셨죠. 사치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형님네 집에는 늘 택배기사들이 드나들었고 주문한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자상하신 어머님이 어느 날 저와 함께 아주버님 댁에 가보시고는 드디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너는 엄연히 살림하는 주부고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다. 돈을 이렇게 함부로 써서야 되겠니? 곧 집안이 망하겠구나. 어머니, 친구들 모임이 자주 있는데 입고 나갈 옷도 없고 해서요. 이렇게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고 있었고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그 누구에게도 미안한 기색이 없더라고요. 정말 무개념의 황당한 손윗동서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은 딱 한 번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는 그런 형님의 태도에 대해서 나무라시는 일이 없이 오냐오냐 하시더라고요. 영진 씨,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지만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고 엄연히 결혼한 사람인데 철딱선이 없는 아가씨 같으니 형님을 어쩌면 좋아요? 어머님은 형님을 제대로 가르치실 생각도 없으신 것 같고.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형한테 시집을 왔으니 엄마가 귀엽게 봐주시는 거야. 그렇다고 엄마가 당신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당신대로 안쓰러우시고 형수는 형수대로 어린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거지. 하긴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님은 저에게 참 살가운 분이셨어요. 친정 쪽에 아무도 없는 저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만큼 당신이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려 하는 것이 눈에 보였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 나이 어린 맏며느리에게 대하시는 것도 그러려니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기울지 않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따뜻하신 우리 시어머님은 주로 집에 계셨지만 매주 수요일만 되면 어디론가 외출하셔서 하루 종일 집을 비우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어머니, 수요일만 되면 어딜 그렇게 나가셔서 늦게 들어오세요? 저희한텐 비밀이신 거예요?
어디 좋은데 혼자만 다녀오시나 봐요. 봉사활동 다닌다. 예전부터 보살펴 오던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서 말이다. 내가 계속 돌봐드려야 돼. 어머나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보람 있는 일을 어떻게 혼자만 하셨어요? 저도 같이 가서 힘을 좀 보태고 싶어요. 어머니, 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하자던 대답을 기대하던 저에게 정말 의외로 안 된다는 대답이 날아왔어요. 시애미가 하는 일에 뭘 그렇게 꼬치꼬치 말이 많으냐. 네가 이 시애미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가타부타 하겠다는 말이야? 이분들은 내가 혼자 보살피던 분들이라 다른 사람은 안 돼. 오히려 피해가 될 뿐이야. 시어머니는 이렇게 크게 화까지 내시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시집와서 처음 듣는 꾸중이었죠. 정말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하실 때에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그냥 제가 같이 가는 일이 불편하신가 보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기로 했었죠. 시어머님께 그렇게 한번 꾸중을 듣기는 했지만 그 밖의 일에 대해서 시어머님은 여전히 저희 두 며느리에게 관대하시고 자상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저는 마음이 잘 맞았답니다. 아직 아이도 없었기에 우리는 책 이야기와 커피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여행도 같이 다녔어요. 여행, 남편이 차를 운전해서 여행을 가다 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왈칵 치솟았답니다. 생전에 정말 금술이 좋았던 두 분이셨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두 분은 영화를 같이 보러 다니고 같이 등산을 다니시곤 하셨죠. 그리고 여행도 자주 다니셨어요. 엄마랑 아빠는 나 따돌리고 둘이서만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 나도 아빠 같은 신랑 만나서 엄마 아빠 따돌리고 둘이서만 깨먹는 것 같이 지낼 거야. 아마 시중에 깻값 많이 떨어질걸요? 그랬어요. 저는 정말 우리 아빠 같은 신랑을 만났으면 했답니다. 엄마와 저를 끔찍히 여기시고 바깥일에서는 성실하셨던 우리 아빠. 지금도 천국에서 엄마와 같이 행복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어머나, 또 부모님에 대한 생각으로 얘기가 샛길로 새고 말았네요. 아무튼 열렬하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다가도 결혼 전에 몰랐던 모습이 드러나면서 싸움으로 지새는 부부들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우리 부부는 그런 것을 몰랐어요. 생전에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싸움 한 번 없이 지내는 금슬 좋은 부부였답니다. 개념 없고 사치가 심한 동서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결혼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안 대청소를 너무 오래 못했다는 생각에 종업원들에게 카페를 맡기고 하루를 집에서 청소에 매달리기로 작정했죠. 버릴 것은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자고 생각했어요. 우선 우리가 쓰는 안방을 정리하고 서재라고 할 만한 작은 방을 정리했죠. 작은 방을 그렇게 털어내던 중에 저는 남편의 앨범을 발견했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지금 남편의 미니어처 같은 어릴 적 사진을 볼 수 있었어요. 슬며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가족 사진도 볼 수 있었죠. 시어머님과 시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남편이 같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렇게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사진첩을 넘기던 중에 저는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죠. 사진은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사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물론 신부였죠. 신부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사진에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제 눈에 뜨인 것은 턱시도를 입은 아주버님과 비슷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신부가 부케를 던질 때의 사진이라서 신부에게 사진에 초점이 가 있었고
아주버님과 비슷하게 생긴 남자는 신부의 뒤쪽에 서 있었죠. 그래서 그 남자의 모습은 좀 희미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는데 제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빨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 발자국 소리의 주인이 제 손에 든 사진첩을 빼앗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옛날 사진을 뒤지고 그러는 거야? 일부러 뒤진 게 아니라 대청소를 하다 보니까 사진첩이 있어서. 그리고 남이라뇨? 우리가 남이에요? 사진 하나 보는데도 허락받아야 하는 그런 사이냐고요. 그런데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참 이상하게 보였죠.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아주버님 같은 남자가 찍힌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를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아주버님 결혼사진 같은데 왜 신부가 지금 동서가 아닌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닌 줄 알면 될 일이지. 웬 여자가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게 많아?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형 결혼사진 아니라고. 당신이 잘못 본 거라니까. 남편은 이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심지어 사진첩에서 그 사진을 빼내서 박박 찢어버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웬 여자가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게 맞냐는 말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동안 남편과 저는 피차간에 서로에 대한 불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치 제가 평상시에도 이것저것 따지고 드는 것이 많은 그런 여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결혼하면 배우자의 다른 측면이 보인다는 게 이런 것일까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알던 남편과 다른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도 이성을 잃은 모습도 처음이었어요. 질문에 그냥 조용히 대답을 해도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심하게 화를 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처음으로 본 남편의 낯선 모습,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워 각자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낯선 모습을 보고 나니 괜스레 시집이 모두 낯설더군요. 남편이 낯선 것은 물론이고 다정하시던 어머니 그리고 아주버님, 동서까지 모두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바다를 평온하게 떠다니던 배에서 어떤 낯선 섬으로 혼자 쫓겨난 그런 기분이었죠.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미주알 고주알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해주고 나던 저였어요. 그런데 그런 대화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냉전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죠. 남편도 저의 눈치를 보면서도 굳이 그 냉전을 깨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전까지의 결혼 생활과는 다른 그런 생활이 얼마간 계속되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다는 전가를 받게 되었어요. 많이 편찮으신 것은 아니신 것 같은데 수요일마다 다니시는 봉사활동도 좀 띄엄띄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생신을 맞이하신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가시기보다는 집에서 음식을 해서 식구들끼리 한 끼 먹는 것으로 생신 잔치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 준비를 돕기 위해서 일찍 준비해서 시댁으로 갔죠. 기대도 안 했지만 시댁에 도착해 보니 그 개념 없는 형님은 당연히 아직 안 와 있더군요. 제가 너무 일찍 도착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몸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도 또 어머님대로 장을 보러 나가셨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더러 집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시댁에 들어가서 혼자 준비해간 재료를 펼쳐놓고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있는 모두 같이 쓰는 화장실이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방 화장실에 가려고 안방에 들어서자
경대에 펼쳐져 있는 우편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슨 우편물인가 싶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죠. 우편물은 바른터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날아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제가 보기에 영 이상하더라고요. 우편물의 내용은 요양원비가 많이 밀려 있으니 돈을 내라는 독촉장이었어요. 그리고 납입하지 않으면 이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족 중에 도대체 누가 요양원에 가 있는 것일까요? 가까운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기에 정말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우편물의 내용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내외가 함께 집에 들어오시고 이어서 남편도 퇴근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냉전 중이었지만 좋은 날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요. 어머니, 제가 경대에서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온 고지서가 있던데요. 우리 가족은 아닌 것 같고 가까운 친척 중에 누가 요양병원에 계신 거예요? 아, 그 우편물? 나도 보았지. 아마 잘못 온 모양이더라. 다른 집으로 갈게 우리 집으로 온 모양이야. 그런데 시어머님의 그 말씀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어지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도둑고양이처럼 왜 자기 것도 아닌 것에 손을 대고 그러는 거야? 당신 점점 모를 일만 하네. 왜 그렇게 작고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에 손을 대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렇게 이상한 버릇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남편은 지난번 사진첩의 일에 이어서 이번에도 화를 내고 있었죠. 그런 남편의 태도도 몹시 이상했지만 무엇보다 이상한 건 잘못 왔다던 그 우편물의 수신자가 분명히 시어머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즉 시어머님의 말씀과는 달리 그 우편물은 잘못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이 모두 이상했고 지난번 사진첩 일에 더해서 남편의 행동은 정말로 저를 더 섭섭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자꾸 화를 내는 남편이 이제는 수상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제게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그런 것이라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벌써 2번이나 남편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면서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우편물에서 얼핏 보고 외워두었던 그 요양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어요. 바른터 요양원이죠? 제가 그쪽에 찾아갈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양선자 씨라는 분 이름으로 계약해서 들어와 계시는 환자를 찾고 있는데요. 친척인데 문병차 가뵈려고 그래요. 여기 경기도 문산이에요. 그리고 양선자 씨라는 분 이름으로 여기 계시는 분에 대해서 밀린 요양원비가 많거든요. 저희도 이제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친족 되시나요? 대리납부도 가능하십니다. 문산이라면 시댁이 있는 서울 중랑구 쪽에서는 정말 먼 곳이었어요. 2시간도 더 걸릴 거리였어요. 2시간이 아니라 이리저리 갈아타고 도착하려면 좋게 3시간은 걸릴 만한 거리에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와 있는 환자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고민과 시름이 깊어졌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꼈던 남편이었고 친어머니처럼 자상하게 대해주신 시어머니셨어요. 그런데 그 2사람이 뭔지 모르게 제게 감추고 있는 일이 있고 더욱이 남편은 전혀 제가 알던 남편답지 않게 심하게 화를 내면서까지 감추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였죠. 그런 고민을 어느 날 친구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고 집안끼리도 잘 알아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와 거의 같이 상주 노릇을 해주었던 친구였죠. 나 큰 고민거리가 생겼어. 시집 식구들이랑 남편이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나 어떡하면 좋으니 명희야?
분명히 뭔가를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진첩 일과 요양원 일에 대해서 그 친구에게 자세히 말을 해주었어요. 어머나, 정말 이상하다. 사진이야 찢어버렸다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 요양원 위치 알아놨다고 했지? 같이 가줄 테니까 그 요양병원에 같이 한번 가보자.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며칠 후에 친구와 저는 그 요양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또 알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이라면 보통 거동을 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의외로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계약된 환자였답니다.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쪽 담당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환자는 머리를 다쳐서 혼자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그 젊은 여자는 멍한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친구와 저는 담당자에게 이리저리 캐물어 보다가 이 여자가 매주 수요일마다 오는 할머니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죠. 친구와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며느리라뇨. 저보다 한참 나이 어린 손윗동서가 분명히 있고 제가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다른 며느리라뇨.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그럼 지금의 그 젊은 동서는 시아주버님과 재혼한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친구와 저는 궁금증만 잔뜩 안은 채 서울로 돌아왔고 그날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저는 아주 작정하고 캐물었죠. 화를 내던 물건을 부수던 사실을 듣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물어보자 남편은 의외로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사실 형이 처음 결혼했던 형수하고는 이혼을 했고 지금 형수하고는 재혼이야. 예전 형수 되시는 분이 머리를 크게 다치셨고 그분이 의지가지 없는 고아라서 보살필 사람이 없었어. 며느리들한테 자상하신 우리 엄마가 이혼은 했지만 형수였던 분을 요양원에 입원시켜 주신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하더군요.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결혼 전에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었고 적어도 그 사진첩에서 제가 결혼 사진을 발견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발견했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도 이 설명대로라면 납득하기 어려웠고요. 따라서 남편이 지금 설명하는 말이 정말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혼한 아들의 전처가 불쌍해서 요양원에 두고 그렇게 수요일마다 가서 챙겨왔다는 사실도 아주 쉽게 이해가 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갈 단서가 없었답니다. 달리 진실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요. 친구와 그 요양원에 다녀온 지 꼭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했었거든? 우리 남편이 그래서 몇 가지 뒷조사를 했어. 친구 명희의 남편은 서울의 한 경찰서에 있는 강력계 형사였어요. 그런데 강력계 형사인 친구의 남편이 알아낸 진실은 놀라운 것이었답니다. 너무나 황당하게도 그 요양병원에 있는 머리를 다쳤다는 여자는 지금도 서류상으로 아주버님의 아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지금 아주버님 집에 있는 동서는 누구란 말인가요? 동서가 이미 아내가 있는 아주버님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집안 사정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달리 누가 있겠어요.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물어보아야 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도 겁이 났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게 숨겼다는 것이 되잖아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제는 제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로 보였죠. 저는 어느 날 하루 날을 잡아서 마음을 크게 먹고 남편에게 지금의 동서가 아주버님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과 정말 아내는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반응은 극도의 당황과 분노였답니다. 당신이 도대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뭐라고요? 그럼 당신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남편은 당황해서 무슨 말을 대꾸할지도 모르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를 통해서도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저를 속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충격을 크게 받은 저는 남편을 계속 다그쳤어요. 형이 아직 이혼을 안 한 건 사실이야. 형수가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혼을 못 한 거고. 그렇지만 형도 언제까지도 혼자 있을 수 없었잖아. 그래서 지금의 형수와 재혼을 한 거야. 이혼을 못했는데 재혼을 하다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된다는 건가요? 남편의 말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말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제가 오히려 이상하다고 다그치더군요. 그때 핸드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현진아, 당장 그 집에서 나와. 그 집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야. 너 거기 있으면 너도 죽어. 친구의 이 다급한 전화에 저는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당장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남편이 멀리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집으로부터 멀리, 아주 멀리 도망쳐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친구네 집으로 당장 달려갔어요. 친구는 일단 저를 조금 진정시킨 다음에 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 병원에는 요양원에 있었던 아주버님의 이혼하지 않은 아내, 그 여자분이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강력의 형사인 친구의 남편과 다른 형사가 그 여자분을 조사하고 있더군요. 그 여자분은 요양원에서와는 달리 어눌하지만 말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제가 찾아가기 일주일 전쯤부터 머리가 어느 정도 맑아지기 시작했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죠. 친구 남편의 설명과 이 여자분의 진술을 통해서 저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집을 둘러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은진 씨. 이분이 이렇게 다치신 이유는 바로 아주버님 되시는 이분의 남편이 계단에서 일부러 밀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숨이 턱 막혀왔어요. 계단에서 사람을 밀었다면 그것은 죽으라고 민 것이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정말 아주버님이 벌인 것일까요?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친구의 남편은 설명을 계속했어요. 이분, 현진 씨의 진짜 동서 되시는 분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이분께 꽤나 큰 금액의 유산을 남기셨죠. 힘들게 진술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분명하게 설명을 하시더군요. 계속되는 친구 남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아주버님이 사업자금으로 그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미 아주버님은 지금 제가 동서로 알고 있는 그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난 상태였고, 그래서 그 사업자금 요구를 지금 이 진짜 동서 되시는 분이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이에 앙심을 품었거나 아니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아주버님이 계단에서 밀어서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진짜 동서 되시는 분에게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찾아갔을 때는 이미 머리가 맑아졌을 때라면서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죠. 시어머님이 찾아와서 이 요양원 사람들이 모두 내 사람들이다. 너는 여기서 도망칠 수 없고 도망치거나 사실을 말하면 네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요. 아들? 점입가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새로운 사실이 더욱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곤 하는 것이었어요.
아주버님과 이 여자분 사이에는 2살짜리 어린아들이 있다고 또 기절초풍할 만한 진술을 들을 수 있었어요. 친구 남편의 말에 따르면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도주할 우려가 다분한 사람들이었기에 영장 없이 우선 긴급 체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죠. 2살 난 아들에 대해서 추궁하자 아주버님의 말인즉 시장에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얄팍한 발뺌이었죠. 그리고 실제 실종 신고까지도 되어 있다고 친구 남편이 설명했어요. 친구의 남편은 일단 아주버님이 아들을 어딘가에 유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했답니다. 하지만 증거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정황은 확실했지만 모든 것은 진짜 제 동서가 되는 분의 말일 뿐이었죠. 그래서 경찰은 다시 이분의 진술을 토대로 계단에서 떨어졌다던 그 건물을 조사하고 있다더군요. 그러나 오래된 일이기에 CCTV 영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친구 남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필귀정,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 건물에는 70대 노인인 관리인이 있었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친구의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CCTV 영상 보통 얼마나 보관하시나요? 아예 하다못해 몇 개월이라도 보관하십니까? 아예 한 달 보관하지. 이 오래된 건물 주변을 촬영할 곳을 그 이상 보관할 필요도 없고 해서요. 아, 네. 그렇다면 저희가 찾는 건 여기 없겠네요. 어르신은 언제부터 여기 근무하셨는지요? 나야 근무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됐지. 뭐가 궁금한지 CCTV보다도 나한테 물어보시오, 경찰 양반. 뭐가 궁금한데 그래요? 여기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2년 전의 일이에요. 어떤 여자분을 뒤에서 누가 떠밀었다고 하네요. 사건이 중대합니다. 이런 오랜 건물의 계단은 가파르기 마련이고 여기서 밀었다는 것은 10중 8구 죽으라고 밀어버린 것이 되니까요. 저런.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 건물에서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러나 저러나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매일 잔소리하던 것을 이제 못하게 되겠네. 경찰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엔 못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하긴 이 말만 들어서는 제가 전에 듣기에도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우리 마누라가 나더러 맨날 한다는 말이 뭘 그렇게 쌓아놓고 안 버리느냐고 잔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거라. 내 짐을 뒤지다 보면 어떨 때는 고등학교 때 월사금 영수증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버린다 하면서도 못 버리는 게 내 습관이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경찰 양반, 우리 마누라 말을 들었으면 이 경찰 양반이 찾는 것은 못 찾았을 거란 말이지. 마누라가 아무리 잔소리를 한다고 타고난 버릇이 어디 가갔수. 내가 그 CCTV 영상도 결국 버린다 하면서 결국은 못 버렸다고. 마누라가 맨날 그것을 버리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네? 어르신 정말이십니까? 옛날 CCTV 영상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한 10년치는 좋게 되지 아마. 죄 저쪽에 쌓아놨다고. 2년 전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나는 쌓아두기만 하지 정리는 못해서 아마 다 찾아야 할 텐데. 괜찮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다 찾아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의 물건들을 그때그때 내다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었던 70대 관리인의 버릇, 바로 그것 때문에 2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의 영상도 경찰이 모두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결국 날짜별로 정리되지도 않고 그냥 남아있었던 수많은 영상들을 형사들이 며칠간 눈을 부릅뜨고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끝에 형사들은 아주버님이 본처를 계단에서 밀어버리는 영상을 결국 찾아냈다는 것이었어요. 너 정말 죽을 수 때웠다, 현진아. 네가 동서로 알고 있던 그 젊은 여자
본처에게 사업자금 요구할 때 이미 바람나 있었던 바로 그 여자야. 남편한테 자세히 들었어. 남편의 그 사진에 대한 히스테릭한 반응의 해답이 여기서 풀리고 있었어요. 동서로 알고 있었던 그 여자는 아주버님의 아내가 아니라 내연녀였던 것이었어요. 경찰은 조사에 조사를 거듭해서 아주버님이 잃어버렸다고 했던 아들을 지방의 한 고아원에서 찾게 되었다죠. 아들을 다시 찾은 본처는 병원에서 그만 오열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살인미수죄로 1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알고 큰며느리를 협박하고 요양원에 넣어둔 시어머니와 남편은 2년형을 선고받게 되었고요. 친구의 말대로 제가 정말 죽을 수를 때운 것이었죠. 저와 진짜 큰며느리 되시는 분의 경우가 아주 똑같았어요. 부모가 돌아가셨고 재산을 꽤 물려받은 여자라는 점 말이에요. 남편은 아직까지도 아주버님과 시어머니의 행동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행동들을 보았을 때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100%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계단에선가 저 역시도 밀쳐질 운명에 처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사실들을 알고도 묵인했던 남편은 충분히 같은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추측이지만 거의 사실에 가까운 추측, 즉 저에게 일부러 접근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어요. 결국 자신의 형과 똑같은 전철을 밟기 위해서 저를 고른 남편. 저는 남편과 당연히 이혼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 생각으로 한 번 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았답니다. 사진을 보게 된 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양원에서 시어머니에게 온 우편물을 보게 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혼 서류까지 말끔히 정리해놓고 나서 저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답니다. 생전에 보여주었던 부모님의 환한 미소가 하늘 저 위에서 빛나는 것 같았어요. 죽을 수를 때운 사람은 오래 산다죠. 그렇다면 저는 아마 오래 살 거예요. 남편이 일찍 아주버님과 같은 일을 실행에 옮겼다면 저 역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한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생명, 이 세상과 인연을 다하고 부모님을 만나는 날까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와 남편 그리고 제 시집에 얽힌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